금요일 TBS 연속기획 5부작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마지막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이 이들에게는 최고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마저도 보장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힘든 노동 환경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서울시가 밝힌 노동권 개선 대책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TBS 연속기획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서울시의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시급이 적은 것 같고 생활하는데도 최저시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급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근로계약서 안 주셔가지고 저희는 근로계약서 안 써요라고 2번 정도 물으니까 그제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만 써서 한 부는 회사가 갔고 저는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물어보니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4명 중 1명은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인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건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겁니다. 급여도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에 보탬이 좀 되죠. 그리고 애들 뭐 하다못해 뭐 책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러니까 세세한 조잡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내가 주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고 좋죠.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과 간접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고 법률 검토도 필요해 도입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흔히 알바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은 정말 제일 낮게 준 임금이 최저잖아요. 근데 알바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냥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 같고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줘봤자 딱 최저임금 맞춰주는 거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은 법률에 따라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과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 때문에 혼자보단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끼리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 조건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을 요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난 2014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300여 명을 직접 고용했고 내년 초까지는 100%를 목표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 권리와 행사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연령별, 직종별 노동 교육도 실시합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사실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한 해고라든지 부당한 대우는 사회의 악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가 민간 노동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네, TBS 연속기획 5부작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리포트를 살펴봤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류미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동자들의 실제 일하고 있는 환경, 지금 살펴보니까 권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요즘 워낙 다양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먼저 좀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 그럼 뭐 종속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직접적으로 고용이 됐느냐 혹은 간접적으로 고용이 됐느냐 뭐 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고용은 일을 주는 사람이 직접 이제 뽑은 경우가 해당이 그렇죠. 되고요. 네. 간접 고용은 나를 뽑은 사람이 직접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예.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죠. 예, 뭐 파견이나 그쵸. 네, 계약이나 이런 그쵸, 형태로. 그쵸. 그래서 예. 그 뭐 여러 가지 또 나뉘게 되는데 뭐 파견이라든지 예. 뭐 용역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도 또 분류를 해보자면 아, 여기서도 분류가 돼요? 그렇죠. 네. 뭐 시간제로 일을 하냐, 전일제로 일을 하냐 네.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전일제 같은 경우도 다양하죠. 아, 여기서도 또 다녀요? 네, 예. 전일제 같은 경우도 뭐 정규직이냐, 뭐 일반적인 그 임시직이냐, 아니면은 뭐 기간제냐 이렇게 좀 세분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그 구분이 되겠고요. 네. 네. 종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노동자들. 예. 네, 그래서 뭐 살펴보면 재택 노동자나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쉽게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쵸. 거죠? 네. 네, 요즘에는 뭐 워낙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고용 형태도 더 이제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예. 박철민 기자님은 특수고용 노동자시겠네요. 네. 굳이 분류하자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고용 형태가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데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도 그럼 다양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경이 좀 열악할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게 아무래도 임금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그 조사를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정확히 49.5%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2007년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 왜 그러냐, 뭐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학력이라든지 근속 기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 노동하시는 분들을 저임금으로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관행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네. 보는 시각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00년부터 비정규직이랑 정규직의 절대 임금 차가 73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작년 2015년에는 150만 원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물론 오. 임금이 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임금 격차 절반도 못 미치다는 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임금이 이렇게 절반 수준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의 기준도 높여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근데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이 이제는 최고임금으로 네. 겨우 보장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들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흔히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나마 좀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편입니다. 네. 대부분 지켜지는 거고.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도 안 지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은 그나마 그렇고 네. 수도권 이나 아니면 그 밑에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예. 더욱더 이 상황은 더 악화된 실정인데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한 수도권의 편의점 점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느냐. 최저임금보다 왜 더 낮게 주냐 했더니 서울보다 일이 많지 않다.
아하.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 않고 네. 물건도 그렇게 우리는 많이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큼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간당 급여지 이게 일의 강도당 급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예.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금액이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냐, 지금 네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또 이렇게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아하. 네, 여기 뭐 다 그렇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들도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이라도 받으면서 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돈이면은 사실 서울에서는 밥 한 끼도 잘 먹기 힘든 그런 돈이거든요. 국밥 한 그릇이 7,000원 정도 네, 하니까. 그러니까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한 12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 네.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팍팍하다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생활임금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120만 원으로 뭐 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 반값도 내고 하면 사실상 뭐 남는 게 없겠죠. 거의 그렇죠. 없죠. 그래서 임금을 이제 실질적으로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을 하자라고 한 게 바로 이제 생활임금제인데요. 뭐 노동자들의 주거비라든지 뭐 교육비나 문화비까지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한 20% 정도 높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처음 도입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7,145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정확히 18%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걸 좀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150만 원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과 150만 원은 사실상 아무래도 생활하는 게 있어서는 좀 여유가 생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그 움직임들이 자치구에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3개 자치구에서 이 생활임금제를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입법 발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생활임금제 어떻게 보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그 법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법도 네. 안 지키는데 조례를 지킬 고용주들 많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다 네.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고용주들은 배짱을 부리고 그리고 직원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게 또 그 임금 이런 문제, 차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문제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정규직이 적고 비정규직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또 취재하면서 어떤 거 느끼셨나요? 뭐 비정규직 문제가 집계된 것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 밖에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거 다 따져 보면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예.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지자체에서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정책의 이 비정규직 종합 대책 수용을 넘어서 비정규직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는 1,300여 명을 직접 고용했고 2017년까지는 나머지 5천여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간접고용 노동조합이 이제 설립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열악한 것 같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은 혼자만 끙끙 앓거나 뭔가 이렇게 혼자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단체를 통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해결하면은 네.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을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노동조합이라든지 그게 안 되더라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네. 노동자들끼리 좀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를 좀 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번 한 주간에 이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이라는 큰 주제로 연속기획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 서울시가 앞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런 큰 발표를 한 만큼 올해 이제 그 기본 조례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뭐 앞으로 어떤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또 여러 가지 뭐 기본 조항들, 사항들도 이제 관련
관련된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번 달에 이제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5월에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민주화 전담 조직을 또 새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팀 단위로 꾸려가지고 일을 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전담 조직을 과 단위로 네. 과로 이제 개편을 해서 확대를 하고 또 총괄 부서로 이제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위주로 이제 조직을 나눠서 이제 개편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서로 평등하게 또 공평하게 주인으로서 서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취재한 것도 노동권익이잖아요. 네. 고용주하고 노동자, 그리고 저희가 5부작으로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쭉 해왔는데 그렇죠. 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또 임차인과 임대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여러 기관들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분야가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관들 협조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뭐 서울시도 그렇고 지자체랑 뭐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뭐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뭔가 좀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일단은 외부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자체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뭔가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서울시의 그 경제민주화 지표를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개량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활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 정부와도 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련법들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권한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가져서 좀 추진해 나가기 수월하도록 네. 하게끔 이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뭐 프랜차이즈 거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기준 설정 같은 것들이 그 권한이 현재 지자체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해서 그 권한 같은 것들을 좀 받아오던가 아니면 그 제도를 개선을 하던가 예.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TBS 연속기획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5부작으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노동권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생활임금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민간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미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